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때문에 미국 사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이 펜타닐 중독자들이 거리에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거나 좀비처럼 늘어져 있는 모습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다음 달 취임을 앞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의 원인 제공자는 중국이고 멕시코와 캐나다가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세를 높이겠다면서 이들 국가를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멕시코 카르텔을 둘러싼 마약 전쟁의 현실을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키르기스스탄 소식 준비했는데요. 각 나라마다 고유의 국기와 국가가 있죠. 그런데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지난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기를 바꿨고요. 이번에는 국가까지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23일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한 신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비시장적인 정책과 개입을 해 중국 기업들이 경쟁을 해치고 기초 반도체 산업에 의존하는 공급망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악관은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정부 개입의 행태와 정책 관행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한국의 계엄 탄핵 사태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국이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 정책, 한미 방위비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에 관한 한미 관계 영향을 줄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의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가능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0,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먼저 제안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의 파병은 북한의 구상이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신속히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 속에서 병력 수급난을 겪고 있던 러시아가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스스로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의 브라질 공장 건축 현장에서 중국 출신 불법 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처우를 받아온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브라질 근로감독당국은 북동부주 바이아주 카마사리에 있는 비아디 전기차 생산 공장에서 최소 163명이 노동력 착취 피해를 봤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브라질 노동법에서 허용하는 주간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일을 했고 숙소 역시 몹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노동법 위반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야쿠티아에서 메머드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야쿠티아 수도 야쿠츠크에 있는 러시아 북동연방대학은 5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약 1살짜리 암컷 새끼 메머드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동 연반대에 전시되는 이 사체는 지난 6월달 야쿠티아 북부 지역에는 한 분화구에서 발견됐는데요. 동토층이 여름철에 녹으면서 사체가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명백한 자기 무슨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네. 정하셨어요.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신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범용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는 아니긴 합니다만 자동차부터 가전제품, 방산 시스템 거의 모든 산업에 활용되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네. 백악관은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개입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이 경쟁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고 또 기초 반도체 산업에 의존하는 공급망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정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저가 반도체로 범용 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흔들고 있다. 시장을 교란한다. 이런 주장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백악관이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정부 개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통신부터 항공, 우주, 의료기기, 가전, 전력망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미국이 중국의 범용 반도체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범용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몇 세대 뒤친 반도체 기술인데요. 그래서 TSMC, 삼성전자 등에 비해서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 기술이 뒤처지긴 합니다만 중국이 대량 생산 통해서 범용 반도체 시장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은 중국이 불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관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를 물리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는 지난 1월 달부터 이미 50% 관세를 물렸고요. 네. 최근에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50% 관세를 매기겠다고 미국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자 중국 정부가 내로남불 아니냐라면서 반발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이미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미국 기업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문제 초점을 흐리고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행동이 명백한 자기 모순이라면서 반도체 수출입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훨씬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도에 반도체법을 제정을 했고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 그리고 R&D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나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동맹국들에게도 제재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작년에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스가 내장된 스마트폰 출시에서 이런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나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달에 취임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 수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에 대해서 트럼프 당시 이제 1기 집권기 때 제재를 가했습니다만 바이든 정부가 대중 반도체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법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나쁘다라고 말하면서 보조금을 아예 폐지하고 대안으로 그냥 바로 관세를 매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얘기가 연일 계속 나오고 관세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을 통한 경고. 네. 이스라엘이 친이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 대해서 자신들이 암살을 한 것이 맞다. 암살 배우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하니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작전에 따른 것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발언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하마스 지원을 명분으로 이스라엘 공격해온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카츠 장관은 후티를 강하게 공격할 것이고 그들의 지도부를 참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우리가 테헤란과 가자, 레바논에서 하니아와 시나르 그리고 나사를 그랬듯이 호데이다와 사나에서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요인들을 암살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통상 이제 사실 국제 무대 외교에서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활동도 이제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이 원칙을 고수했는데 네. 이례적으로 우리가 한 것이 맞다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 하마스에서 지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까지 거의 지금 빈사 상태에 빠졌거든요. 거의 죽어간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친이란 성향의 시리아의 알라스 정권까지 무너지자 숙적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압박 기조를
세게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 앞서서 헤즈볼라 수장의 나스랄라 암살과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작전을 설계한 인물인 하니의 사망 뒤에 하마스 수장이 오른 신나르도 살해한 것을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휴전을 둘러싼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이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 출석해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 네. 하지만 하마스 측에서는 억류된 인질들의 운명은 일부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진격에 달려있다면서 약간 지금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측 간에.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죽였지만 죄는 짓지 않았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미국의 건강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 경영자를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루이지 만조니가 자신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만조니의 변호인은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에 있었던 재판에서 살인 및 테러에 대해서 자신의 의뢰인은 모든 죄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변호사 측은 이 사건에 관련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면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을 비롯한 주정부 관리가 사건을 완전히 정치하면서 배심원단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애덤스 뉴욕시장은 지난주에 만조니 호송 당시 현장에 나와서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직접 나섰는데요. 네. 그러면서 뉴욕 시민을 사랑한 이 도시에서 그가 테러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싶다라면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변호사에게는 이 장면이 연출된 거다라고 말하면서 변호에 대해서 약간 좀 선입견을 심어주게 된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또 애덤스 시장 역시 뇌물 혐의 등으로 현직 뉴욕시장 처음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서 이 피고인 신분으로서 경찰과 함께 대동해서 기자회견하는 게 맞냐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입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 만조니가 지난 4일 새벽에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한 호텔 앞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톰슨 CEO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만조니는 볼티모어 한 사립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아이비리그 명문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이제 컴퓨터공학 학사와 석사를 받은 인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번 사건은 미국의 연방검찰과 뉴욕주 검찰에서 별도로 기소가 돼서 병행 심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유죄를 받게 되면 최고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각각 선고받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네. 일단 건강보험사들의 이익 추구를 비난하는 여론도 물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적인 제재를 가했다, 사적인 보복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또 다른 한편에서 여론이 몰리면서 피고인을 영웅시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하지만 물론 뭐 보험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CEO를 사적으로 제거하는 것 이거 사실 법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낙마하면 다른 거 하면 되죠. 네. 네. 이렇게 멘탈이 강력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네. 뭐 뉴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성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낙마한 맷 게이츠 전 연방하원 의원이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게이츠 전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마크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자신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이츠 전 의원은 자신이 상원의원에서 루비오의 빈자리를 출마해서 다른 상원의원들과 합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해서 정식으로 새로운 의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루비오 의원을 대신할 후임을 결정하는 권리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갖고 있는데요. 네. 게이츠 전 의원의 이런 언급은 트럼프 당선의 며느리자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인 라라 트럼프가 루비오의 상원의원 자리에 대한 도전 포기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상원의원 도전 뭐 쉽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연방 상원의원 도전 의사를 밝힌 그 다음 날 미국 언론들이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작성한 게이츠 전 의원의 성비 의혹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하면서 꿈이 과연 실현될지 좀 지금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윤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게이츠 전 의원이 하원 규칙, 주 및 연방법에 금지된 성매매 그리고 뭐 강간, 불법 약물 사용, 뭐 선물 수수
뭐 특혜 그리고 특권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만 윤리위원회가 게이츠 전 의원이 연방 성매매 관련법을 위반했는지는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법무부도 게이츠 전 의원의 이런 혐의를 조사했습니다만 기소하지 않은 점은 게이츠 전 의원에게 유리한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게이츠 전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공개한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연방법원,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보고서 공개를 막는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하원 윤리위원회가 전직 의원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할 권한이 없는 데다가 보고서 내용 역시 거짓 그리고 명예훼손 정보가 담겨있다는 것이 게이츠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앞서 게이츠 전 의원이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2기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을 맡아달라라고 이제 지명이 됐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 성비 의혹이 제기되자 논란이 생겼고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윤리위원회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서 법무장관에 지명된 직후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이고요. 올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의원 선거에도 승리했음에도 당선인 자격까지 포기를 했었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이 성비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있었고 하원의원 자리에서도 내려왔는데 네. 상원의원은 상원의원은 가능할까요? 하고 싶다라는 거. 네, 네. 어떤 이야기인지. 그러니까요. 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간첩의 그림자를 조심하라. 네. 중국 정부가 소셜미디어 댓글 규제에 나섭니다. 네. 댓글에서 간첩 공작이 벌어져서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유행하는 마이크로 쇼폼 드라마는 제목을 검열하겠다라 밝히면서 온라인상에서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 드라마는요. 각 회차당 분량이 짧게는 10초, 길어도 1분에서 2분 되는 아주 짧은 단편 네. 드라마를 말하는 건데 아무튼 쇼폼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짧게 짧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소셜미디어인 웨이신의 공식 계정을 통해서 댓글에 간첩 그림자가 들은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소셜미디어가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주요 장소가 됐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스파이 정보기관들이 이곳을 활용해서 국가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지목을 했습니다. 우선 정보기관이 신분을 위장해서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 이런 콘텐츠와 관련한 인터넷 게시판에 침투해서 비밀을 캘 수가 있고 그리고 온라인 댓글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역사 왜곡 그리고 위인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 등 대중들을 혼란시킬 수 있다고 중국 정부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계정을 만들어서 소셜미디어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호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쓰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일명 댓글 부대가 중국의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핵심 기밀과 관련된 직원들이 온라인의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고 허위 정보, 악의적 유도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고 당부했고요. 해외 간첩이 소셜미디어에서 의심스러운 활동하는 것을 보이면 즉시 신고해달라 이렇게도 당부했습니다.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간첩법 개정하면서 굉장히 좀 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조치도 명목상으로는 간첩에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소셜미디어 내에서 중국 내 민감한 정치, 경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한편 한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마이크로 드라마의 올해 시장 규모가 484억 위안, 우리 돈으로 9조 6,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내용은 주로 재벌과의 사랑 같은 로맨스물이 많은데 네. 이게 좀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걸러내겠다는 의도가 정부 있는데 사실 이건 자극적이든 어쨌든 드라마는 좀 자유롭게 만들고 있을 것 같은데 저 댓글도 그렇고요.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제재를 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뉴스 들으면서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네. 정보가 정말 요즘에 많죠. 넘쳐나는 시대인데 네. 어떤 정보를 취할 수 있느냐 그런 판단 기준을 맞아요. 스스로 좀 찾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함께 하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계산할 생각은 없었다. 네. 영국의 BBC가 2024년 가장 인상적인 사진 12장을 공개했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입니다. BBC가 민주당의 안규령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고 대치하는 사진을 그 마지막 12번째 장면에 올렸는데요. 네.
한국의 여성이 두려움없이 군인의 장전된 소총 총열을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황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대변인의 굳건한 결단력과 그의 옷에서 반짝이는 강철 같은 빛이 영국 화가 존 길버트가 19세에 그린 수채화 잔다크의 초상화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 대변인이 BBC와 인터뷰를 그전 했었는데요. 뭔가 머리로 생각하거나 이성적으로 계산할 생각이 없었다. 그냥 순간적으로 몸을 던져서 막았을 뿐이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BBC가 이 밖에도 이제 나머지 11장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4월 8일 미국에서 있었던 개기일식 장면, 그리고 지난 8월 달 프랑스 파리 생강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 개막식 장면인데요. 네. 그게 약간 좀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발라의 남성, 거의 옷을 입지 않은 한 남성이 테이블 위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예전에 로마 황제가 무슨 음식 먹듯이 이제 그런 장면 연출을 했는데 뭐 논란도 됐었잖아요. 그닥 유쾌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 장면, 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역사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네. 그 유사한 과정에서 맞아요. 피격당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번쩍 들어올렸던 그 장면. 이게 그렇죠. 찍혔습니다. 기억에 남네요, 네. 진짜. 네. 그리고 또 한 장면은 가자지구 남부에 있는 난민 캠프인데요. 깜깜한 그 텐트 한가운데서 아이들 2명이 등불을 들고 서로의 모습을 쳐다보는 그런 슬프지만 너무 따뜻한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서핑 선수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의 뉴욕 공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는요,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사드 동상을 사람들이 밟고 있는 장면, 발로. 우리 왜 보통 어디 가서 이제 그 인증샷 남길 때 발사진 찍는 것처럼 네네네. 발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모여서. 맞아요. 동상을 밟고 있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상징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발렌시아의 대홍수, 그리고 뉴욕에서 350명의 발리네가 한꺼번에 모인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와.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가장 최근의 일이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태. 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된 장면까지 네.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멜 토메의 노래 더 크리스마스송 함께 듣겠습니다. Chestnuts roasting on an open fire, Jack Frost nipping at your nose, Yuletide carols being sung by a choir, and folks dressed up like Eskimos. Everybody knows a turkey and some mistletoe help to make the season bright. Tiny little tots with their eyes all aglow will find it hard to sleep tonight. They know that Santa's on his way. He's loaded lots of toys and goodies on his sleigh, and every mother's child is gonna spy to see if reindeer really know how to fly. So I'm offering this simple phrase to kids from 1 to 92. Though it's been said many times, many ways, Merry Christmas to you. Love and joy come to you, and to you your carol too,
and God bless you and send you a happy new year, and God send you a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시간을 지연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오선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게 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만났습니다. 한미 외교차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연기됐던 주요 외교 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12월 소비 심리가 큰 폭으로 악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대법원이 숙명여고 시험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쌍둥이 현모 씨 자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치열한 교전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지거나 다친 북한군이 3,000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중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키르기스스탄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죠. 국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키르기스탄 국회는 최근 국가 변경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며 내년 4월까지 새 국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은 1991년 옛 소련 해체로 독립하면서 기종국을 토대로 가사만 바꾼 국가를 채택했던 겁니다. 네. 최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탄 대통령은 현 국가가 옛 소련에서 독립했다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만 돼 있다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 국가는 곡은 물론 가사도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은 과거에도 국기, 즉 태극기처럼 나라를 대표하는 기의 교체를 단독적으로 진행시킨 적이 있어서 네. 이번에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기는 왜 그렇게 바꾼 건지 함께 얘기해 주실까요? 네. 작년이죠. 2023년 11월에 정부가 키르기스탄 국기를 바꾼 일이 있었는데요. 네네. 유목민이 거주하는 천막을 유르트라고 합니다. 네. 이 유르트의 천장에 툰둑이라는 동그란 모양이 있습니다. 이 원 안에 나무 막대가 여러 개가 얽혀 있는데 네. 나무 막대를 3겹씩 겹쳐서 만들어진 것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짓는 형태이고 4겹씩 겹쳐서 만든 것이 부유한 사람들이 짓는 형태라고 해서 기존에 3개로 돼 있던 것을 4개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태양을 상징하는 모양이 물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네. 태양이 아니라 해바라기를 연상시킨다 하여 직선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혼자서 임의로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만 첫 제안은 샤키예프 국장을 통해서 나왔고 네.
이후에 사실상 자파로프 대통령이 제안이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차 독해 이후에 2, 3차를 한 번에 진행시켜서 다소 날치기 법안 통과라는 느낌을 줬고요. 네. 국민과 사회와의 적절한 토론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꼽히기도 하는 나라인데 네. 현재 대통령은 다소 권위주의적인 정치 성향을 보여서 이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비판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를 이렇게 무리하게 변경한 어떤 뭐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지 전문가들은 자파로프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민의 관심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해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전에 내란 혐의로 투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뒤로 시간이 좀 흐르고 총선에서 한국산 개표기를 이용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하는 시위대가 정부 기관을 점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시민들이 투옥되어 있던 자파로프를 탈출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당시 현직 대통령을 밀어내고 본인이 그 자리에 앉게 된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방식으로 집권이 가능했던 배경은 자파로프 대통령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향을 바탕으로 두터운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관련해서 이제 뭐 당시 여론 무시하고 강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어떤 입장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네, 반대하는 한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가를 바꿔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다면 안 바꿀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지만 이것이 정말 현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다뤄야 할 문제인 것이냐라고 하면서 국가 예산 증진, 국민 생활 수준 향상, 연금 관련 문제 해결 등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네. 왜 이런 쓸데없는 데 힘을 쏟느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국기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말로는 국민들과 논의하고 철학가, 역사학자, 예술가 등등 전문가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할 것처럼 하고서는 사실상 독단적으로 결정되었던 사례를 들면서 이번 국가 변경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 변경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적어도 설문과 투표를 통해서 60% 이상의 찬성표를 얻고 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 반응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상 먹고 살기 힘든 판국에 국기를 바꾸든 국가를 바꾸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 사태 벌어졌던 지난 12월 3일이었죠. 이날 자파로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12월 3일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방한해서 양국 관계 강화 발전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고 네. 대한민국 키르기스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한 중앙아시아의 K-실크로드 협력을 구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네. K-실크로드 구상은 한국의 혁신 역량에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접목해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의 90%가 산악지대인 키르기스탄은 전력발전량 대부분을 수력발전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배터리 소재인 안티모니와 같은 광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서 한국 기업이 키르기스탄 내에 수력발전소 건설 등의 인프라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협정이나 북한 비핵화 촉구 동참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키르기스탄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르기스탄 비슈케크에서 이재중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원료를 제공하는 중국에게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제조, 판매하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향해서는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죠. 오늘 글로벌 이슈 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2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단체 터닝 포인트 USA라는 단체의 회의에 참가해서 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즉각 해외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의 대선 공약에 마약 카르텔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약을 다시 상기시킨 거죠. 또 마약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로운가 이걸 보여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 그래서 마약은 여러분의 외관, 얼굴, 피부, 치아를 파괴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올해만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합성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그 대부분이 펜타닐이나 그 유사 약물로 인한 것이죠.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지난 2017년부터 2021년에 비해서 현재 한 2배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대선 운동 때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트럼프는 대선 공약에서 마약 카르텔 지도부 시설 활동에 최대한 피해를 가하려고 특수병력, 사이버 전쟁 등 모든 공식 비공식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게 명령하겠다. 그래서 이걸 대선 공약으로 올린 적도 있습니다. 네, 뉴스에서 좀 많이 듣게 되는데 합성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어떤 건지. 예. 인공적인 화학 물질로 만든 강력한 진통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합성 마약성 진통제.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 펜타닐이죠. 네. 펜타닐은 천연 마약인 연기비에서 추출한 헤로인보다도 한 30에서 50배, 모르핀보다도 100배나 효과가 강력합니다. 네. 1959년에 처음으로 개발됐다고 하네요. 수술 뒤의 고통 등 극심한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의약품으로 개발된 건데 네. 이게 이제 마약으로 남용되고 있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이런 합성 마약성 진통제가 의료용으로 남용돼 갖고서 큰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오피오이드 위기라는 건데요. 제약회사들이 이 합성 마약성 진통제를 만들어 가지고 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처방을 쉽게 하도록 규제를 완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한테 로비를 해서 네. 이 오피오이드를 처방해 주면 리베이트도 주고 향응을 제공해 주는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합성 마약성 진통제가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정도를 먹어야 되는 환자들에게 네. 이 약을 처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은 뭣도 모르고 먹으니까 당장은 기분 좋고 그렇죠. 효과가 잘 되니까 자꾸 먹다가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1999년부터 2021년 동안 약 64만 5천 명의 미국인들이 이 마약성 진통제로 남용이 돼 갖고서 사망했습니다. 특히 퍼듀 파마라는 제약회사가 만든 옥시콘틴이란 이 오피오이드가 대표적인데요. 네. 이걸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피해자들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6억 달러의 배상금이 합의됐고 이 회사는 더 이상 합의금을 감당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파산해버리고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피오이드 위기에서는 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중독이 됐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펜타닐을 의도적으로 마약으로 아예 복용을 하니까 어쩌면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 미국에서 합성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합법적 처방은 2011년 이후 그때부터 이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안정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극히 이제 엄격하게 처방을 해주는데 하지만 사망자는 2011년에 2,600명에서 2022년에 7만 6천 명까지 크게 늘었어요. 한마디로 불법 사용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단속으로는 안 되나요? 펜타닐 등 합성 마약성 진통제는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 천연 마약보다도
쉽고 값싸게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훨씬 강력하죠. 예. 그러니까 마약상이나 마약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익과 효과가 크니까 이윤이 더 많이 집착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헤로인이나 코카인은 넓은 재배지가 필요한데 이건 그렇죠. 펜타닐은 소량의 화학물질만 있어 조그만 공장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만큼 만들기도 쉽고 단속도 힘들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코카인 등과 마찬가지로 펜타닐도 그 제조처는 멕시코 등 중남미이고 소비처는 미국 등 선진국입니다. 피해를 입는 미국으로서는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멕시코 등 공급처를 단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좀 있죠. 네. 더구나 이번 펜타닐 문제에서는 중국도 개입되어 있다고 미국 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원재료가 만들어져서 멕시코 등지로 수입돼서 멕시코의 막강한 마약 카르텔들이 펜타닐을 제조해서 미국에 공급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펜타닐 문제는 미중 갈등과 대결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일단 미국이 그간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 펜타닐 문제에서는 다른 코카인 등 마약 문제와 마찬가지로 멕시코 마약 카르텔 대처해야 되고 하나 더해서 중국 변수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미국은 펜타닐을 제조하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이 사용하는 재료가 중국에서 온다. 네. 그리고 또 중국 돈 세탁업자들이 국제 마약 교육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펜타닐로 제조된 마약은 1970년대 초에 미국 거리에서 차이나 화이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2010년 이후에 미국 당국이 이제 그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제 처방을 규제하니까는 그때부터 펜타닐이 마약으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미국 당국에 따르면 그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2019년 5월부터 트럼프 당시 행정부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서 펜타닐 관련 물질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제품 수출은 사실상 종식됐습니다. 네. 하지만 펜타닐 마약상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펜타닐 원재료를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한테 공급하고 그러면서 펜타닐 밀매 구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미국 쪽은 여전히 중국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전 분야에서 중국과 대결이 격화되고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대치가 더욱 커지니까는 펜타닐 위기도 더욱 심화됐습니다.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성이 절박해서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만나서 우리 협력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 측의 정보를 바탕으로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을 위해서 돈 세탁해주는 중국 업자를 갖다가 체포하고 또 양국의 마약 단속 관계자들이 정례적으로 접촉해서 회의를 하는 등 협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은 국내의 화학물질 제조업자들한테도 펜타닐 제조 관련 물질 수출을 하지 말아라 금지령 내리고 또 5천 명의 화학물질 중개상들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미국에서 펜타닐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이 신용만 한다 단속을 이렇게 주장하고 비판이 여전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중국이 펜타닐을 무기화하려고 화학물질 수출업자들에게 세금 공제를 해준다. 이런 주장을 단 보고서까지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관계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보고서 나온 주장이 맞긴 맞는 건가요? 중국은 미국의 비난이 이제 터무니없다는 그렇겠죠. 거죠. 네네. 중국은 어쨌든 간에 아편 전쟁 기억이 여전한 나라라서 전 세계에서 하여튼 현재 누가 보더라도 뭐 상당히 마약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나라입니다. 네. 중국은 펜타닐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 문제인데 왜 우리를 걸고 넘어지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멕시코에서 제조되고 니네 나라에서 소비되지 않느냐. 그리고 펜타닐 원료라는 거는 일반적인 화학물질 원료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완전히 생산을 금지할 수도 없고 또 다른 곳에서도 생산한다. 설사 중국에서 제공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이는 불법적인 유통일 뿐이지 중국 당국과 정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허락해 준 적이 없다. 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중국이 펜타닐 제조 물질 수출에 세금 공제를 해준 데한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아직 밝혀졌습니다. 이게 일종의 중국 혐오증이죠. 하지만 중국에서 펜타닐 원재료가 여전히 많이 생산된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펜타닐 자체는 필요한 의약품이기도 하고요. 또 그 원재료는 다른 곳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에서
펜타닐 원인 재료가 많이 생산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죠. 문제는 그렇죠. 그 불법적인 유통과 제조인데 그 책임 소재가 사실은 참 불분명하죠. 좀.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도 조금 책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불법 유통 많이 되는 곳이 미국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펜타닐 역시 다른 마약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1970년대 미국에서 코카인 문제가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됐는데 코카인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소비가 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콜롬비아나 멕시코에서 재배하고 제조해서 미국으로 건너오죠. 밀매된 거죠. 네. 그래서 미국도 1990년대 때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가서 코카인을 밀매하던 콜롬비아의 메데인, 칼리 카르텔 등 이 거대 카르텔들을 갖다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들이 더욱 막강한 마약 카르텔이 성장한 거죠. 그래서 그 마약 카르텔을 통해서 코카인이나 다른 마약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걸 갖다 풍선 효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을 누르면 한 곳이 뚝 삐져나오는. 그러니까 네. 근본적인 소비를 갖다가 막을 대책 없이 공급만을 누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 마약 문제에서 국내 소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그냥 뼈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공급 쪽을 계속 조이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마약 카르텔의 돈 세탁과 연관된 중국 및 멕시코 금융기관 인사들에 대해서 형사소출을 하겠다. 체포하겠다 이거죠. 펜타닐 교육에 관여된 중국 기업과 인사들에게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겠다. 마약 밀법범에 대한 현상수배를 강화하겠다. 멕시코 카르텔에 대한 사이버 전쟁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공언대로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는 것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죠. 네. 어떤 대책이 나와도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마약 근절 효과가 근데 과연 이런 있을까요? 대책들이 실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트럼프 쪽이 이 펜타닐 문제를 가지고 미중 대결이나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있어요. 네. 트럼프는 미국으로 오는 모든 수입품에게 10에서 20% 특히 중국 제품에게는 네. 최대 60% 보편과세 물리겠다. 이런 대선거획을 내놓았죠. 특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 더하겠다. 네, 네. 캐나다, 멕시코에서는 에 대해서는 20% 정도 추가 관세를 하겠다. 왜? 그랬더니 이들 국가들이 불법 마약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네들은 추가 관세를 받아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펜타닐 문제를 가지고서 무역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뭐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러 단체 지정이라는 것은 초강도 규제입니다. 그렇죠. 미국 당국이 판단하면은 군사력 투입, 무차별적인 금융제도 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게 되면 네. 멕시코의 모든 은행이나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카르텔들이 은행을 이용하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 게 멕시코의 현실입니다. 카르텔 조직이 사회 곳곳을 장악한 멕시코로서는 테러 단체 지정이 경제와 국가 운영에서 치명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 정부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2019년 대통령 재직 때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멕시코 정부가 강력히 요청해서 보류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면 미국과 멕시코 관계가 악화될 거고 오히려 마약 밀매와 싸우려는 멕시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제 앞서 말했던 그런 대책에 추가해서 네. 돈 세탁과 불법 화학물질 판매상과 연관된 중국 은행을 제재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의 반응을 가장 빨리 이끌어낼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 핵폭탄급 대책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겠다는 의미는 중국 은행들이 미국 달러에 접근할 수 없고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은 미국 쪽도 중국 기업과 은행들과 거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미국 쪽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미국 네. 경제가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펜타닐 문제라는 것이 이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게는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공언하고 있는 일방적인 대정책에서 네.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트럼프는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마약 문제에 내가 잘했다. 이거 아주 국민들 효과적인 소구력인 소재 아닙니까? 그렇죠. 떠들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네.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혹은 경고로만 그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정책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도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밴드에이드의 Do They Know It's Christmas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Christmas time.